이 소설은 아내인 애나의 죽음을 시작으로 노인이 된 주인공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이제 구성이 좀 뭐랄까 노인이 된 거,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회상, 아버지에 대한 회상, 어머니에 대한 회상, 자기 유년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또 새로 자기 집을 찾아오는 어떤 코린 코언, 코언. 그 여성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주디스라는 또 자신의 현재 연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뭔가 아주 다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구성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 작품의 구성과 전체적인 감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희 선생님. 읽으면서 좀 구성이 뭔가 흔한 듯 하면서도 별로 안 흔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뭐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뭘까 떨어뜨린다든가 그 와중에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고 혹은 전화를 안 온 전화를 받다가 뭔가 또 기억의 그 여행을 떠난다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 목록들을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쓴 책 뭐 환지통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찾아보다가 또 그것과 관련된 또 전혀 다른 사건들로 빠져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중구난방 이렇게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그 기억들이 사실은 또 끝에 가서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뭔가 난삽해 보이는데 사실은 읽다 보면 결국은 폴 오스터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건들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정확한 이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은 떠오르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꼭 이렇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계속 뭔가 나를 이제 괴롭히거나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문장이었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말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머리가 막 간질간질한데 그것은 잘 떠오르지 않고, 혹은 정말 소중했던 추억들은 희미해진 반면에 정말 잊고 싶은 기억들이나 정말 뭐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폴 오스터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하나 뭔가 그 작은 끌 같은 걸로 긁어서 모아가지고 뭔가 또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구성상의 좀 흥미로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인, 그러니까 핵심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뭔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리고 전화를 이제 첫 서두가 엄청 상징적인 거잖아요. 누이한테 전화를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누이에게 전화를 건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과거의 폴 오스터의 젊은 시절의 작품들도 사실 소설의 구성이나 구조를 보면 다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뉴욕 3부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탐정 같은 시선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해체되거나 발가벗겨져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성의 진실을 탐구하다가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한 인물 같은, 남성 인물 같은 존재들을 그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해가지만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그 주변을 맴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대단히 본질적인 측면 같은 것을 폴 오스터의 기존의 소설들이 원래도 잘 그려왔었고, 달의 궁전도 보면은 처음에 차를 타고 가는 한 남자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딘가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원래 경로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상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움가트너가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말년에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서전, 긴 어떻게 보면 생애를 뭐 어떻게 보면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의미를 중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형식의 구성이 아니라, 실제 바움가트너의 말년의 삶 2년 동안에 굉장히 파편적이고 단속적이고 그리고 내 의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방식의 정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저는 이 소설에 대단히 연속적이면서도 이 말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묘한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포스터 소설들은 굉장히 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포스트 모던한 젊은 새로운 형식적 실험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소설에서는 말 그대로 폴 오스터도 늙었고 여기 안에 있는 바움가트너도 늙었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정리나 의미화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딴 길로 빠져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무언가 소중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증류되거나 찌꺼기의 형태로 남아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의미를 오히려 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방식의 구성이 참 묘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이게 말년의 이야기라서 더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심지영 선생님. 근데 이제 제목이 바움가트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정원사. 근데 이제 나무 정원사는 여기 이게 딱 되게 직관적으로 이 표지가 이 사람 얼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너무 직관적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직관. 근데 이제 너무 직설적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다른 존재들에 대한 기억, 그다음 추억, 그런 흔적들, 그들이 남긴 어떤 흔적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어떤 그 추억이건 기억이건 흔적이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발견하고 따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 폴 오스터도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이런 바움이 되는 거죠. 바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인 바움가트너가 어떤 그러한 그 이전의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누군가의 어떤 기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소설 초반에 읽었을 때는 좀 약간 좀 별로다 이러면서 솔직히 읽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이제 막 노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뭐 자기네 집에 일하러 오는 그 여자의 남편의 이제 손가락이 잘리고 막 이제 그런 식 어떤, 그러니까 노인이 주인공인데 그런 식의 위기, 누군가는 막 손가락이 막 잘리고 막 그 아이는 울면서 전화하고, 근데 거기다가 검침원은 오지 않고, 근데 이제 검침원이 와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 내려가면서도 뭔가 이 사람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넘어지고, 이제 막 그런 그 시작이 그냥 어떠한 뭐 혼자 사는,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이제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일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타버린, 까맣게 타버린,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거의 자기 그 애나인가? 그 자기 부인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처음 산 거잖아요. 되게 오래된 그러한 알루미늄 냄비인데, 냄비, 뭐 계란을 삶는 냄비, 손잡이가 있는. 근데 그게 까맣게 된데, 그 까맣게 된 것이 일종의 새로운 어떠한 이야기의 시작, 그걸로 차원의 그 이동, 이런 것이 그 바닥이 까맣게 탄 그 냄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본격적인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노인네의 어떤 그런 일상적 위기들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액자 형태로 보여주는 거, 본 이야기,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거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중간에 이제 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빨간 전화기,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 전화기도 이제 자기 여동생이랑 계속 전화 통화를 이제 내가 해야 되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지 못하는데 느닷없이 죽은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와 얘기를 나누는 거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그 애나라는 그 이제 죽은 존재의 어떠한 그런 입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 부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결말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말 부분이 우리가 보통 노인네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어느 잠든 그 정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집이라는 정처가 있는데 맨 마지막은 집을 벗어나는 데서 갑자기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쓴 소설이 운전자의 뭐 운전대의 신비.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인간으로 거기 비유를 하고 운전자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그 차는 일종의 육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영혼 탈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죽음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근데 이게 뉴욕 3부작 얘기하셨죠. 뉴욕 3부작도 저는 이제 줄거리가 지금은 하도 옛날에 이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나중에 실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무슨 뉴욕의 어떤 오래된 그 벽돌 건물의 일부로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가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정처를 잃으면서 끝나는 구성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의 노인네들의 그런 소설에서 기대할 법한 그런 결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떠나면서 근데 그래서 정처를 잃으면서 그러면서 끝나는 그 마지막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게 이제 결말이 되게 진짜 좋았습니다.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말 그대로 그의 비유대로라면은 운전자라고 하는 영혼이 자동차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이런 어떤 죽음의 비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묘사를 하는 방식이 바움 같은 거는 이제 자기 모험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첫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어떤 매개, 어떤 순간의 매개물들, 그 냄비, 탄 냄비, 전화기, 자동차 이런 것들의 매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정말 어떤 영혼의 입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한 측면에 있었던 입자들이 다른 이제 차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삶의 이제 후반부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은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어. 그래도 뭐 이런 거는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었어라든가 이렇게 종결을 짓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종결을 짓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 저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숨이 상관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다치는 걸 시작해서 다치는 걸로 끝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 다치는 거인데 그 손가락을 잃잖아요. 자기가 잃는 건 아니고 그 검침원에 자기 집에 일봐주러 오는 사람의 남편이 손가락을 잃는데 그게 애나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나를 일종의 환지통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존재이잖아요. 애나는. 그러니까 자기랑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은 죽고 없지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애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노인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일단 약간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지통으로서의 애나. 이런 건 의미를 좀 정리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혹은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생에 대한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한 회상이 있는데
보면 이전에 이해 못했던 것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엄마를 젊은 시절에 바운 같은 경우는 못된 사람이 욕했잖아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를 버렸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부자랑 보니까 결혼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사실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혁명가. 혁명의 혁명가였고 꿈이 있었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운영한 그 가게를 자기는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것 역시 아버지가 이해 가능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으면 안 됐던 것.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자기를 사랑했던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학에 4년 장학금 받고 갔을 때 아버지가 그냥 자기한테 술 한 잔 부어주고 같이 한 잔 했던 거. 세 잔 정확히 세 잔 마셨어. 그 장면은 되게 감동적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다음 뭐 동생도 나는 어렸을 때 얘가 어렸을 때 떠났을 뿐인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삐딱하게 대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동생이 한참 필요할 때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삶을 꾸리기 바빴고 그러면 어쩌면 동생은 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또 쳐다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주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노인의 절망감 같은 것들도 좀 읽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코온에 와서는 노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란 또 어떤 상태에서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또 어떤 차원에서는 희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또 젊은이에게는 노인의 과거 업적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그게 맨 마지막 장면 일종의 늙음의 상태를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피를 흘리지만 어쨌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다친 건 맞아. 아프진 않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안 아플 수 안 있다니. 아프다니.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보면 피를 많이 흘린 삶인데 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맞아. 그렇지만 노인이 그렇다고 해서 차 사고 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존재는 아니고 또 어딘가로 걸어가는 존재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을 하여튼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언을 마중하러 사실은 안 가도 되는 거를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언이 그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해서 온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뭔가 자기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에나가 예전에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걸 말리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에나와 사랑할 수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나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말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그냥 뭐 긍정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이 코언의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뭔가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 방식으로의 아주 미묘한 뭐 반복적이지만 조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이 바움가트너라고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의미로 모여 나가면서 그게 단순히 모아지지 않고 또 코언하고의 연결 속에서는 새로운 뭔가 변화 가능성 혹은 다른 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또 이제 확보하는 젊은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는 노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대단히 좀 저는 의미 있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성이 노인은 무엇이다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집요하게 그걸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구성이 노인은 그렇게 뭐랄까 한 면만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정리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상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는 노인이라고 해도 희망과 설렘이 있고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인간을 좀 입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구성이었다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중간중간에 에나가 쓴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나가 쓰는 그 무슨 기록? 그러니까 프랭키 보일이라는 프랭키 자기 과거 남자친구 작품 속의 작품으로서 등장하는 작품들. 그래서 걔가 이제 죽게 되기까지 뭐 둘이 서로 좋아하다가 걔가 아무튼 이제 그 파병 되기 전에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무슨 뭐가 잘못 터져서 죽은 거잖아. 포탄이 터져 잘못 근데 아무튼 그의 얘기라든지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이 주인공 바움가트너가 또 자기가 이제 그냥 쓴 글을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구성이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상실한 어떤 대상을 이제 기억하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을 테지만 그 사람이 남긴 게 기록을 통해서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작가고 그 다음에 애나도 시인이면서 이제 뭐 번역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또 엄청 그런 그 혁명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혁명 꿈꾸는 그리고 재단사지만 아버지도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뭔가를 또 막 남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뭘 잘 남겨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는 존재의 어떤 흔적이라는 게 내가 썼던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나의 악행의 그 피해자들에 의해서 그게 나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뭔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과 접속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랄까, 그 낯섦 같은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긴 어떠한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우리는 마치 사냥꾼이 어떠한 그런 산짐승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이제 가는 그러나 산짐승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근데 어쨌든 그 가는 과정에서의 그 즐거움이 사실은 독서라는 거, 그게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떠한 것들이 좀 재밌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교수고 이 사람이 또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글을 원래 이제 쓰려고 하는 그 원고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쓴 소설, 아까 운전대의 심리 뭐 그 소설 신비 운전대의 신비, 그래서 뭐 그거를 하고 그거 소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아까 그 환지통 같은 것도 내가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걸 뭐 이제 쓴다든지 약간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짧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되게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아까 그 상실이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천사에도 상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맞는데 저는 상실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손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손가락이 잘린 이야기도 나오고 환지통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모티브잖아요. 그리고 그 애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애도의 대상이면서 또한 이제 그 애나 자신이 어떤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시인이 정말 되고 싶어 했는데 그 시를 발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한테만 보여주고, 남편이 잘 썼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만족하고 또 뭐 출판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뭐 나중에 라고 하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한 아마추어 시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죽고 나서 남편이 이제 그 시들을 모아서 다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손상되어 있는 애나의 그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남편의 어떤 의식이나 의뢰 같다는 느낌도 들고,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는 손상과 애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특히 이제 애나에 대한 이 주인공의 어떤 사랑이 애도가 계속해서 이제 정말 절절하게 이어지는데 그것이 프로이트적인 애도가 아니라 프로이트적인 애도는 그런 거잖아요. 상실되어 있는 대상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애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리다적 애도는 그런 애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상처를 안고 가는 것. 결코 그 애도의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고통으로서 안고 가는 것이 데리다적 애도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데리다적 애도에 가까운 책이 아니었나. 이 애도의 이야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안고 있고 과도하게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애도의 대상을 끌어안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데리다적 애도의 이야기의 구성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애도에 관한 거라면 저는 이제 대단히 문학적인 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문학적인 애도는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상 입은 신체의 파편을 가지고 무언가 그 사람을 기리는 건데 그게 이제 복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 보일 이야기를 그 애나가 어쨌거나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크 보일은 마지막에는 그 폭발에 휘말려서 신체의 일부만 정말 가벼운 어떤 21g 만 남아 있다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영혼의 입자 같은 상태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 부족한 직소 퍼즐을 가지고 이거를 원래의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 문학인가? 문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혀 색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여담의 형식인 것 같아요. 자꾸만 뭔가를 집요하게 이 파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라기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더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더 나은 그림을 자기가 이제 그려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있었던 그대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상하다 보니까 그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억했는데 다시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짜맞춰 보니 또 다른 형태로 이 상황이나 그 당시에 그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의 반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구성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면에서 병렬 독서 같다는 느낌도 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 여러 페이지가 막 조각나 있는 그런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그런 책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억에 대해서 노인이 자기 기억을 딱 돌아보는 것들은 좀 공중에 붕 떠있기 쉽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이 질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 기억을 붙잡아서 물건이나 육체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 책 제목이, 이 바움가트너라는 주인공이 첫 책의 제목이 육화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육체성과 구체화된 물질성들로 자꾸만 기억과 어떤 정신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이원론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 물질과 추상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손상된 것들, 상처들을 계속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작가의 어떤 장치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운전대 신비도 결국에는 뭔가 자아나 정체성? 그러니까 이 바움가트너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적인 면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또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좀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는 항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 것은 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포로스터적인 질문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굉장히 이 바움가트너도 현상학 메를로 퐁티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현상학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철학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현상학적인 이야기들을 그 철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잘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일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입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